베센트의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베센트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또 일본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또 우리처럼 그렇게 또 세게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베센트가 보기에도 원화가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비하면 너무 과도하게 약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을 어쨌든 찍어서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조금 그것은 지금 보도된 내용은 조금 약간 왜곡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연간 200억 달러 마스가 제외하고 올해부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관세 협상할 때 그 조건이 달려 있었잖아요. 네네. 조건을 붙였죠, 저희가. 우리나라 환율에 조금 심각한 우려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투자 시점을. 그래서 기재부가 어제 밤엔가 나온 것 같은데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거를 우리는 기재부는 이제 환기를 시킨 거고요. 베센트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투자를 못할까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환율이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복합적이잖아요. 어제는 아주 굉장히 약간 저는 느낌이 이 양반이 무지하게 억울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한국은행 특히 내가 한국은행 총재 된 다음에 그 M2가 안 늘었는데 왜 자꾸 다 한국은행한테 떠넘겨 이런 식의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M2가 늘면 총통화가 늘면 또 전 세계가 지금 재정을 방만하게 풀고 있잖아요. 유럽까지도 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조금 우리나라 같은 환율은 약세로 갑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사실 4년째 연평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2022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채금리 10년물과 미국채 10년물이 역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채가 더 높고 우리가 낮다는 얘기죠. 원래는 신흥국이 더 높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표출한 게 2021년부터고 22년부터는 완벽하게 역전이 되면서 환율이 약세를 탔고 거기에 200억 달러 연간 투자 마스가 포함해서 총 3,500억 달러를 10년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로 많긴 하지만 안 나가야 될 돈이 200억 그렇죠. 달러 플러스 알파 조선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갔으면 외환보유고가 5천억, 6천억 이렇게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고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엔화 맞죠? 엔화 약세 이제 우리나라가 덜미를 잡혀서 유탄을 맞아서 같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 소학개미들 투자하는 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죠. 자기들 봤을 때 투자자들이 수익이 더 나는 게 눈이 뻔히 보이는데 그 투자를 못하게 오죽하면 해외 투자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지금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1,472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1,500원 넘지 않게 어쨌든 필사적으로 맞긴 하겠습니다만 1,400원대 중반에서 1,500원 이 사이의 이 환율 밴드는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네요. 당분간은. 네, 대미 투자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원래 상반기에 한 3월, 6월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잖아요. 예, 사실 그것도 이따 여쭤보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로 인한 달러 약세, 그로 인한 원화의 조금 밀려서 올라가는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금 희석되는 그렇죠. 물 건너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 하지만 이제 지금 기업들이 연말 연초에 조금 환율을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또 올해 또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벌어든 거를 시장에 안 풀고 계속 달러로 갖고 있단 말씀이죠. 환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서 특히 대미 투자, 전략 투자의 불확실성이 어느 산업에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면 제 생각에는 한 2월부터는 그래도 1,500원을 넘기기보다는
1,400원 근처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연준이 금리를 뭐 하반기로 인하가 조금 인하를 연기됐더라도 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어차피 오늘 그 얘기는 좀 해야 돼서요. 연준 얘기는 이제 1월달 FO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재무장 베센트 뭐 장관 관련해서 환율 수양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작년에 수합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한미 통화 수합 얘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쪽에서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는 뭐 전혀 뭐 관심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좀 전에 기재부에서 이 외환시장 관련된 이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 때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을 기재부 이런 얘기가 이런 미국 재무부에다 요청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드는 생각이 뭔가 미국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뭐 통화 수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통화 수합은 뭐 원칙적으로 어렵겠죠. 예. 우리나라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엔도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사실은 뭐 일본은 통화 수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이 내부적인 뭐 다카이치의 재정 뭐 확장 재정 정책 이걸 반영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미국에 이제 투자해야 되고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엔화 약세를 만들고 있듯이 통화 수합이 되는 게 뭐 능사는 아니고요. 그러네요. 일본 사례를 보니까 딱 그러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뭔가 이렇게 수급이 가장 뭐 깡패거든요. 돈을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면 달러를 미국에서 수출해서 겁나게 벌어들이면 그 네.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좀 풀리기만 해주면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원화 강세, 원화 안정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제일 또 바람직한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제일 높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만 말고 뭐 배터리가 됐든 뭐 원전이 됐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미국에서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그냥 좀 계속 좀 땡겨올 수 있는 뭔가 그런 섹터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그런 바람도 좀 가져옵니다. 이제 미국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지표들 얘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CPI 나왔고 PPI 나왔고 고용도 나왔고 물론 이게 아직도 그 셧다운 여파가 있어서 뭐 외국 얘기도 나오고 등등등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나온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본다면 박사님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CPI 뭐 12월 지표 나왔는데 아무튼 2.7, 2.6, 네. 0.3, 0.2 전월 대비 그래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네. 살짝 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네. 일단 관세 영향이 물가에 조금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는데 그렇죠. 가전이 뭐 마이너스 4.1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빠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의류는 또 올라갔고 0.6 그리고 가장 큰 기여도는 물가 안정에 자동차였죠. 그렇죠. 중고차, 신차도 0.0, 그다음에 중고차는 뭐 0.6인가 빠졌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영향에 따른 뭐 가전이라든지 의류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방향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게 조금 통계적 신뢰가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예상했던 작년에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잠잠하다라는 것이 시장에는 상당한 위안이었고요. 소매 매출이 0.6% 그저께인가 나왔었는데 12월 굉장히 서프라이즈입니다. 물건도 소비도 괜찮은 것 같고. 아틀란타 연은에서는 그게 발표되면서 4Q 작년 4분기 미국 GDP를 5.3%인가로 상향 수정했거든요. 5.3% 전 4분기 GDP가 미국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그래서 물론 이제 5.3%는 아니겠죠. 실제로는 이제 뭐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소매 매출이 아직 괜찮다.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주 실업수당 청구 어제도 뭐 나왔더라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보는데 188만 건, 뭐 장기 평균이 한 200만 건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용도 제가 이제 장기 데이터를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뭐 구인 지수라든지 말씀드린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미국의 고용은 지금 중립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나쁘죠. 네.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는 계속 식고 있는데 워낙 높은 수준에서 식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 수준이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파르냐라는 네, 거잖아요. 역사적- 가파르게 오르냐 떨어지냐인데. 네.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올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규 비농업 일자리가 한 5만에서 10만 건 정도, 네, 네, 네. 지금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파월은 뭐 6만 건 정도는 과대평가돼 있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무튼 뭐 발표되는 수치로 한 5만 건 정도 내외, 이거는 미국 그 소비를 위축시키는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 고용을 보는 이유는 네. 미국 GDP의 70%를 그게 차지하는 소비니까. 소비가 죽느냐 안 죽느냐 네.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용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이 나쁘면 소비가 줄 테니까.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 조금 나빠도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비는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고용 수준은 역사적 평균이다, 중립이다라는 거고, 나쁘지도 않고 호황도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 5만 건 정도만 일자리가 창출돼도 미국 실업률은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소비 지출이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거다.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베이비 부모가 60대 초반에서 미국도 80대 중반인데, 이 분들이 인구가 20%가 넘습니다. 제일 전체 많죠. 인구에. 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 또 불법 이민자가 지금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 결국에는 기업들이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들어가기가 쉽지 아. 않으니까 해고를 쉽게 못해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예. 그래서 불법이든 뭐 하여간 이민자들을 대우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과거처럼 뭐 한 신규 일자리가 20만 건 이렇게 돼야 호황이냐? 그렇게 아닐 볼 수 수도 있다는 없다는 거죠. 거죠. 예. 여기다 또 나중에 AI가 또 예. 생산성 또 높이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뭐 확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올해 그 고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스트레스 혹은 기업이익의 감소, 대규모 해고에 따른 매크로 쇼크 이런 것들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머스크가 계속 AI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좀 있으면은 뭐 이제 뭐 돈 안 벌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세상이 오는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그 관점을 이제는 AI 때문에 바꿔야 될 때가 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네. 하는 게 결국은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좋은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연준은 두 가지잖아요. 목표가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 안정인데 이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물가야 뭐 계속 가겠지만 고용 안정이라는 이 연준의 목표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새 의장이 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용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뭐 한 번 내릴 걸 두 번 내리고 두 번 내릴 걸 세 번 내릴 수가 있고 그렇죠. 안 내려야 될 거를 내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통화 정책이 펼쳐지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오죠. 내년에 올 내년에 거다라는 온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테니 일단 올해 중간 선거 이기고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같겠죠. 내년은 없죠. 트럼프의 머릿속에. 그러면 그때 일기 때 그 중간선거 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호된 고욕을 치른 걸 본인이 너무 잘 알 텐데 네. 그걸 다시 반복할 일은 전혀 없겠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바뀌면서 이제 뭐 한 번 내릴 거 두 번, 안 내릴 거 한 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JP 모건이 내놓은 보고서는 올해 미국 금리 못 내릴 걸? 그리고 오히려 올려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내리기를 바라는데 내리기는커녕 올리면 완전 시장이 박살날 거다. 사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건데 JP 모건 얘기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뭐 시나리오인 거죠. 전망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적어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네, 맞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네. 대신에 마켓에서는 그 정도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셈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센티가 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아. 그리고 새 의장이 어쨌든 들어와서 하반기에 금리를 그래도 내리는 사명을 명받고 백악관으로부터 그러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두 캐빈 중에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월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금리 인상까지는 좀 무리한 예측인 것 같고요. 네, JP모건이 어떻게 예측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결을 계속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계속 존재할 인하에 대한 거다.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할 거고. 네. 그리고 서로 이제 경기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시장이 그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12월, 거죠. 10월 말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굳이 금리를 내리면 좋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안 내리더라도 충분한 유동성 공급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호재인데 네.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뭐 죄 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 굳이 금리 인하에 목맬 필요 없다 시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좋을 정도로 금리를 못 내릴 정도로 좋으면 지금 올해 S&P 500의 기업들의 EPS가 한 11% 증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12%, 13%. 더 기업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게 15% 이렇게 되면 시장은 안 빠지죠. 그러면 네. 금리나 안 해도 안 빠집니다. 네. 지금 우리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미국에서 주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주 심지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막 몇 퍼센트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전장에 살짝 뭐 한 1, 2% 떨어졌다가 오후장에 반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가 되게 좋을 거라는 명확한 나름의 컨빅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주가가 살짝 떨어지더라도 뭐 그걸 정말로 그냥 크게 시장에서는 우려로 보지 않는다. 예. 오늘 이렇게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박사님하고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조금 이제 단순히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문제는 아니고 거시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사실 조금 약간 글로벌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뭐 전격 체포,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고 싶어라고 뭐 제안한 거,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 정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지정학적 불안감들이 커지니까 유가도 뭐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오르고 뭐 금 가격, 은 가격 다 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보통 얘네들은 불황형 상품들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안 좋으면 오르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시 경제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되게 경제 상황은 아닌데 경제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보통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올해 우리 경제든 글로벌 경제든 미칠까? 요거에 대한 박사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규범주의, 규칙주의, 전 세계 국제 기구를 통한 그렇죠. 질서 있는 어떤 협의 체제가 무너지고 네. 힘의 논리가 이제 우선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세계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 네. 1823년에 5대 미국 대통령인 제임스 멀로의 그때 이제 남미 국가들이 한창 독립을 스페인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니까 미국은 자기 앞마당에 유럽이 뭔가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멀로 독트린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다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상호 간섭하지 말자. 지구를 반으로 갈라서. 하지만 미국은 간섭하죠. 그렇죠. 이란도 간섭하고 뭐 중동 문제 간섭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세계 질서의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 또 각종 뭐 노이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원 패권 이 미국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남미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이제 미국이
800만 배럴로 8인데 1위인 베네수엘라를 네. 먹은 거 아닙니까? 또 네. 히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방위 산업이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섹터로 볼 때는 방위 쪽, 방위 산업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요 말씀을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박사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